태풍의 언덕, 작가 에밀리 브론테. 1771년 무렵에서부터 언쇼 집안의 딸 캐서린을 사이에 둔 히스클리프와 에드거 린턴 두 청년의 갈등이 일어나고 캐서린의 오빠 힌들리와 히스클리프가 서로 증오하게 되어 히스클리프가 가출, 캐서린과 에드거와의 결혼, 이렇게 이야기는 펼쳐집니다. 작품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화창한 6월 어느 날 아침, 제가 맨 처음 기른 귀여운 아이이자 오랜 언쇼 가문의 혈통을 마지막으로 이어받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진 들판에 나가 건초를 만드느라고 바쁘게 일하고 있었을 때 늘 우리의 아침 식사를 날라오던 계집아이가 1시간이나 일찍 제 이름을 부르면서 풀밭을 건너 오솔길을 달려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어쩌면 그렇게 훌륭한 아기인지 하고 그 계집아이는 헐떡이면서 말했습니다. 그처럼 훌륭한 아기는 없었을 거야. 하지만 의사가 주임마님은 희망이 없다고 했어. 벌써 6달째 폐병을 앓고 있다는 거야. 힌들리 서방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주임마님은 더 이상 버틸 기력이 없으니까 겨울까지도 가지 못할 거래. 곧 돌아가야 해. 넬리 언니가 그 아기를 키워야 한대. 설탕과 우유를 먹이고 밤낮으로 돌보는 거래. 내가 언니라면 좋겠어. 주임마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아기는 아예 언니가 독차지하게 될 테니까 말이야. 그래, 마님은 정말 그토록 대단하신 거야? 하고 저는 갈고리를 내던지고 모자의 끈을 매면서 물었습니다. 그런가 봐. 그렇지만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으셔. 하고 그 계집아이는 대답하더군요. 그리고 마치 아기가 어른이 될 때까지 살아계실 것처럼 말씀하셔.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모양이야. 그만큼 아기가 훌륭하거든. 내가 마님이라면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케네드 선생님이 뭐라고 하셔도 아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병이 나을 테니까. 나는 그분이 몹시 못마땅해. 아차 할머니가 천사 같은 아기를 거실에 계시는 서방님께 안고 와서 서방님이 기쁜 얼굴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 심술쟁이 의사가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말하지 뭐예요. 언쇼군, 부인이 아직까지 살아서 자네에게 아들을 남겨준 것은 하느님의 덕분이네. 부인이 오셨을 때 오래 가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확신했네. 그러나 지금 같아서는 솔직히 말해 아마 겨울을 넘기지 못할 것에. 그러나 너무 슬퍼하거나 다급하게 생각하지는 말게.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애당초 그렇게 약한 처녀를 택하지 말았어야 했네 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서방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던? 하고 나는 물었어요. 무언가 상소리를 하셨던 것 같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어. 아기를 보려고 정신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말하고는 그 계집애는 항문한 듯이 다시 아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 계집애 못지않게 열중했던 나도 아기가 보고 싶어 부지런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힌들리 서방님을 위해서는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에게는 마음속에 2가지밖에 소중한 것이 없었어요. 그것은 부인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분은 부인과 자기 자신을 무척 소중히 여겼지만 특히 부인이라면 끔찍히 아꼈죠. 만약 부인이 돌아가신다면 도저히 견뎌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워셔링 하이츠로 돌아왔을 때 그분은 현관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 옆을 지나서 들어갈 때 저는 아기는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뛰어다닐 것 같아 넬리 하고 그분은 쾌활한 웃음을 지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마님께서는요? 하고 저는 용기를 내어 물어보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그때 의사가 뭘 안다고 하고 서방님은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프랜시스 말이 오라. 다음 주 이맘때쯤이면 완쾌될 거야. 그런데 2층으로 가는 거야?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나도 간다고 마님에게 전해주겠어? 도무지 입을 다물려고 하지 않아서 나와버렸거든. 그리고 정말 케네드 선생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말해줘. 저는 이 말을 마님에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마님은 들뜬 기분으로 명랑하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난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어, 엘렌. 그런데 그이는 2번이나 울면서 나갔어. 그래, 말하지 않기로 약속한다고 말해줘. 그러나 그렇다고 그 일을 비웃어주지 않는다고 약속하진 않아. 가엾은 분이었죠. 죽기 일주일 전까지도 마님은 명랑한 기분을 잃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서방님은 하루하루 나아져 간다고 완고하게, 아니 맹렬하게 주장하는 것이었어요. 케네드 선생님은 이 병이 그 정도가 되면 약은 소용없으며 그 이상 치료하느라고 비용을 더 쓰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일러주었을 때도 서방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집사람은 멀쩡하니까. 이제는 당신의 치료를 받지 않을 생각이요. 폐병에 걸린 적이 없어. 열이 있었을 뿐이지. 지금은 그 열도 엷어졌고 맥박도 나만큼 정상으로 돌아왔으니까. 그분은 마님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하셨고 마님 또한 그 말씀을 믿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내일이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서방님은 어깨에 기대고 있을 때 마님은 한바탕 기침을 하셨습니다. 아주 가벼운 기침이었어요. 서방님은 마님을 안아 일으키셨습니다. 마님은 주인의 목을 껴안았는데 얼굴이 달라지더니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그 계집애가 예상했듯이 헤어튼 아기는 저한테 맡겨졌습니다. 언시오 서방님은 아기가 건강하고 울지만 않으면 아기에 관해선 만족해 하셨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은 자포자기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슬픔은 울고불고 하는 따위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울지도 않으셨고 기도를 드리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지 저주하고 반항하고 하느님이고 인간이고 다 미워하며 자신을 마구 방탕에 맡기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인들은 그분의 포악하고 옳지 못한 행동을 오래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둘 집을 나가버리고 붙어있는 사람은 조지프와 저 2사람뿐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맡은 아기를 버리고 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저는 서방님과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나 다른 사람보다는 그분의 행동을 쉽게 용서할 수가 있었던 거죠. 조지프는 남아서 소작인들과 일꾼들에게 의수됐습니다. 그는 고약한 일들이 벌어지는 곳에 있다가 잔소리를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았으니까요. 주인의 고약한 행실이나 나쁜 친구들은 캐시 아가씨와 히스클리프에게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히스클리프에 대한 그 학대란 성인이라도 악마가 되게 하기에 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무렵 그 아이는 마치 악마에게라도 집힌 듯 했습니다. 그 아이는 힌들리 서방님이 타락해 가는 것을 보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날로 점점 더 음흉스럽고 영악해지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무렵 집안이 얼마나 지긋지긋했는지는 이루 다 말할 수도 없었어요. 부목사님도 오시지 않게 되고 마침내 점잖은 사람치고 가까이 하는 이가 없어졌습니다. 다만 에드거 린튼 도련님이 캐시 아가씨에게 놀러오는 것만이 예외라면 예외였습니다. 15살이 되자 캐시 아가씨는 그 고장의 여왕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비할 만한 상대가 없었기 때문에 아가씨는 오만한 고집쟁이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조금 자란 뒤로는 저는 아가씨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오만을 누리려 하다가 자주 화를 내게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아가씨는 저를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아가씨에게 저는 이상할 만큼 옛 친구에 대해 변함없는 데가 있었던 것입니다. 히스클리프조차 변함없이 아가씨의 애정을 차지했을 정도였으니까요. 린튼 도련님은 그렇게 월등하면서도 캐시 아가씨의 마음을 끌기는 어려웠습니다. 린튼 도련님은 저의 전 주인으로 저 벽난로 위에 걸려있는 것이 그분의 초상입니다. 원래는 한쪽에 걸려 있었으며 또 한쪽에는 부인의 초상이 걸려 있었지만 부인의 초상은 떼어냈습니다. 걸려 있었더라면 어떻게 생긴 분인지 볼 수 있으실 것을. 저것은 잘 보이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딘 부인이 촛불을 쳐들어 주었다. 그래서 나는 워셔링 하이츠에 있는 젊은 미망인과 몹시 닮은 부드러우면서도 표정이 그보다 더 차분하고 귀염성 있는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다. 길고 빛깔이 엷은 머리칼이 간자놀이 위에서 약간 곱슬거렸고 눈은 크고 진지해 보였다. 그리고 그 모습은 지나칠 정도로 우아했다. 이런 남자라면 캐서린 언쇼가 어릴 적 친구인 히스클리프를 잊어버렸다 해도 무리는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이 그 모습처럼 우아했더라면 내가 상상하는 캐서린 언쇼를 어떻게 좋아할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매우 훌륭한 초상화인데 하고 나는 가정부에게 말했다. 실물과 닮은 거요? 네, 그래요 하고 그녀는 대답했다. 하지만 기분이 좋으셨을 때에는 더 훌륭했답니다. 저건 그분의 평소의 얼굴입니다만 대체로 활기가 없는 분이었어요. 캐시 아가씨는 린튼 댁에서 5주일을 지낸 이후로는 그 집 사람들과 계속 교제를 했습니다. 아무리 말괄량인 캐서린이라 해도 그 집 사람들이 있는 데선 거친 면을 보이고 싶지 않았고 한결같이 예의 바른 사람들 앞에서 무례하게 구는 것은 창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모하게 은근히 처신을 하므로 자기도 모르게 그 집 노부부를 속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벨라 아가씨를 탐복시켰으며 그 오빠의 마음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이와 같이 온 가족의 인기를 독차지하게 되자 본래부터 명예심이 강했던 아가씨는 날로 오만해져 갔고 꼭 어떤 사람을 속일 생각은 없으면서도 차차 이중인격자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린튼 댁에서는 히스클리프를 야비한 어린 악마니 짐승만도 못하다느니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일단 들어와서는 얌전한 채 해봤자 비웃음만 살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용을 얻거나 칭찬을 받을 것도 아니어서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에드거 도련님은 공경연에게 워서링 하이츠를 방문할 용기를 좀처럼 내지 못했습니다. 도련님은 언쇼 서방님에 대한 악평에 겁을 집어먹고 만나는 것도 피했습니다. 그러나 도련님이 찾아왔을 때에는 우리로서는 되도록 예의 바르게 대접했습니다. 서방님 자신도 왜 그가 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를 불쾌하게 하는 것은 피했으며 만일 의젓하게 행동할 수 없으면 자기가 피해버렸습니다. 에드거 도련님이 찾아오는 것을 캐시 아가씨는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아가씨는 수단도 없었고 아양을 떠는 일도 없었으며 분명 에드거 도련님과 히스클리프가 만나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히스클리프가 린튼 도련님 앞에서 경멸을 표시할 때에도 본인이 없는 데서 한 것처럼 맞장구를 칠 수가 없었고 린튼 도련님이 히스클리프에 대한 혐오나 반감을 보일 때에도 어릴 적부터 친구를 깎아내리는 것이 자기에게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들어 넘길 수도 없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아가씨가 어쩔 줄 모르거나 말 못할 괴로움을 겪는 것을 보고 비웃은 적도 많았습니다. 제가 조롱하는 것이 싫어서 아가씨는 숨기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고약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아가씨는 워낙 자존심이 강해서 더 겸손해지기까지는 난처해야 하는 것을 보고도 가엾게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가씨도 마침내 고백을 하고 저에게 다 털어놓았습니다. 은은 상대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으니까요. 힌들리 서방님이 어느 날 외출하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스클리프는 그 틈을 타서 일을 쉬기로 했습니다. 그때 그는 16살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얼굴이 추한 것도 아니고 머리가 나쁘지 않으면서도 성질이나 모습이 고약한 인상을 주도록 일부러 꾸몄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에게는 전혀 그러한 흔적은 남아있지를 않지요. 그는 어릴 때 받았던 교육 혜택을 그때는 이미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시작해 저녁 늦게 끝나는 끊임없는 고된 일이 그가 한때 가졌던 지식욕이나 책이나 학문에 대한 애정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언쇼 큰 어른의 귀여움을 받아 가지게 되었던 어릴 적의 우월감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랫동안 공부에 있어서 캐시 아가씨에게 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입 밖에 내지는 않았어도 깨끗하게 항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항복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전 수준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아무리 그를 향상시키려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자 외모마저 정신적인 타락과 보조를 같이하여 걸음걸이도 어정거리게 되었고 얼굴도 천해졌습니다. 타고난 무뚝뚝한 성질이 과장되어서 거의 바보처럼 지나치게 부침성 없는 침울한 얼굴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많지도 않은 아는 사람들에게 존경보다는 차라리 미움을 품게 하는데 이상한 쾌감을 맛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일을 하지 않을 때에는 대개 캐시 아가씨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가씨를 좋아한다는 말은 하지 않게 되었고
아가씨가 소년답게 그를 어루만지거나 하면 자기한테 무턱대고 그러한 애정의 표시를 보여도 보람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라도 하듯 화를 내며 고개를 돌려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히스클리프가 거실에 들어와서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작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캐시 아가씨가 옷을 입는 것을 거들고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설마 그거 깨를 부리리라고는 짐작도 못하고 그날 거실은 자기 차지라고 생각하고 에드거 도련님을 집으로 불러들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캐시, 오늘 오후에 바쁘니? 하고 히스클리프가 물었습니다. 너 어디 가려고 하니? 아니, 비가 오는데 뭐 하고 아가씨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왜 비단 옷을 입는 거야? 하고 그가 말했어요. 누가 오는 건 아닐 테지? 내가 알기로는 없는데 하고 아가씨는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하지만 너는 들에가 있어야지 히스클리프. 점심때가 지난 지도 1시간이나 됐어. 나는 나간 줄 알았지. 그 밉살 맞은 힌들리가 집을 비우는 건 드문 일이거든 하고 소녀는 꼬집었습니다. 오늘은 일을 그만하고 너와 같이 있겠어. 아니 그렇지만 조지프가 일러 바칠 텐데 하고 아가씨는 더듬거리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서 나가는 게 좋겠어. 조지프는 페니스턴 절벽 너머에서 석회를 싣고 있어. 어두워져서야 일이 끝날 테니 알게 뭐야.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불 있는 대로 걸어가서 앉았습니다. 캐시 아가씨는 잠시 미간을 찌푸리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가씨는 오빠가 없는 모처럼의 기회에 찾아오는 손님을 위해서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벨라와 에드거 린턴이 오늘 오후에 온다고 했어 하고 아가씨는 잠시 침묵을 지키던 끝에 말했습니다. 비가 오니까 올 것 같지는 않지만 올지도 몰라. 만약 온다면 넌 또 빈둥거린다고 꾸지람을 들을 염려가 있지. 엘렌에게 내가 바쁘다고 하라고 시켜 캐시 하고 그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 형편없이 어수룩한 친구들 때문에 날 쫓아내지는 않겠지? 나도 때로는 불평을 할까 하고 생각할 때가 있어. 그따위 놈들이 하고 말이야. 그러나 그만두겠어. 그들이 어떻다는 거야? 하고 캐시 아가씨가 난처한 얼굴로 노려보면서 외쳤습니다. 아이 참 넬리 하고 아가씨는 내 손에서 머리를 빼내면서 화를 내며 계속 외쳤습니다. 그렇게 머리를 빗으면 컬이 다 풀어진단 말이야. 됐어. 그냥 둬요. 넌 무엇을 불평하려 했다는 거야, 히스클리프?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저 벽에 걸린 달력을 보란 말이야. 하고 그는 창 가까이 틀에 넣어져 걸려있는 종이장을 가리키면서 말을 계속했습니다. 저 십자 표시는 너가 닌튼네 남매와 함께 보낸 밤이고 점을 찍은 것은 나와 함께 보낸 밤이야. 알겠어? 나는 매일 표를 할 거야. 어리석기도 하군. 내가 그런 걸 마음에 들 줄 알고? 하고 캐시 아가씨는 뾰루뚱한 어조로 대꾸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게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지. 하고 히스클리프는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앉아 있어야 한단 말이야? 하고 아가씨는 점점 더 화가 나서 따지고 물었습니다.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
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나를 즐겁게 하려고? 무슨 말이나 무슨 짓을 하든 너는 벙어리나 어린아이 같아. 너는 내가 이야기를 너무 하지 않는다거나 나하고 같이 있는 것이 싫다는 말을 여지껏 한 적이 없잖아, 캐시. 하고 히스클리프는 매우 흥분하여 소리쳤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하고도 상대가 되는 줄 아나 봐? 하고 아가씨는 중얼거렸습니다. 히스클리프가 일어섰지만 아가씨는 그 이상 자기의 감정을 이야기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에 닿는 말발굽 소리가 들리더니 조용히 노크를 하고 린튼 도련님이 뜻밖의 부름을 받은 기쁨으로 싱글벙글하면서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들어서고 한쪽은 나갔을 때 틀림없이 캐시 아가씨는 그 두 친구 사이의 차이를 눈치챘을 것입니다. 두 사람의 대조는 황량한 언덕백이 탄광지대를 본 다음에 아름답고 기름진 골짜기에 들어서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게다가 에드거 도련님의 말소리나 인사는 그의 모습만큼이나 히스클리프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에드거 도련님은 듣기 좋고 나직하게 말을 하는 폼이 마치 선생님처럼 도시사람 같았습니다. 즉 이 지방 사람들처럼 거친 말씨가 아니라 더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일찍 온 거 아니요? 하고 도련님은 저를 한번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접시를 닫고 요리대의 저쪽 끝에 달린 몇 개의 서랍을 치우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하고 캐시 아가씨는 대답했습니다. 거기서 무얼 하고 있어, 넬리? 일을 하고 있어요, 아가씨. 하고 저는 더 대답했습니다. 힌들리 서방님은 린튼 도련님이 찾아오거든 언제든지 두 사람 옆에 있어달라고 지시를 해두었던 것입니다. 걸레를 가지고 가요. 손님이 오셨을 때 하녀가 그 방에서 닦고 청소하는 게 아니야. 서방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마침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하고 저는 일부러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방님이 계시는 데서 이런 일로 수선을 떨고 있으면 싫어하시니까요. 하지만 에드거 도련님은 이해해 주실 거예요. 나 있는 데서 수선을 떠는 것은 나도 싫어해요. 하고 손님에게 대답할 틈을 주지 않고 아가씨는 재빨리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히스클리프와 말다툼을 한 다음 그때까지도 진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캐서린 아가씨. 하고 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열심히 계속 일을 했습니다. 아가씨는 에드거 도련님께 보이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내 손에서 걸레를 빼앗고 매우 밉선스러운 듯이 내 팔을 지그시 비틀면서 꼬집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따금 그녀의 허영심을 골려주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몹시 아팠기 때문에 저는 벌떡 일어나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니 아가씨 너무 심하지 않아요? 나를 꼬집을 권리는 없어요. 나도 더 이상 참지 못하겠어요. 나는 내게 손은 대지도 않았어. 이 거짓말쟁이. 하고 아가씨는 다시 저를 꼬집고 싶어서 손가락이 근질근질하고 귓볼까지 새빨개질 정도로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원래 그녀는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화가 나면 언제나 얼굴 전체가 새빨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건 뭐죠? 하고 저는 아가씨를 반박하기 위한 증거로 보랏빛으로 멍든 팔을 내보였습니다. 아가씨는 발을 구르고 잠시 머뭇거리며 어쩔 줄 모르다가 마침내 사나운 성미에 복받쳐 두 눈에 눈물이 나도록 매섭게 제 뺨을 갈겼습니다. 캐서린 이봐요. 캐서린. 하고 린튼 도련님은 그 애인이
거짓말과 폭행이라는 이중의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서 참견했습니다. 이 방에서 나가 엘렌 하고 아가씨는 전신을 부들부들 떨면서 거듭 말했습니다. 항상 저를 따라다니고 제 옆에서 방바닥에 앉아있던 헤어튼이 제 눈물을 보고 따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쁜 캐시고모 하고 흐느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아가씨는 그 불쌍한 아이에게 분풀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애의 어깨를 붙잡더니 파랗게 질릴 때까지 흔들었습니다. 에드거 도련님도 아이를 구하려고 별 생각 없이 아가씨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아가씨는 한쪽 손을 비틀어 뿌리치고는 놀란 그 소년의 뺨을 장난이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힘껏 후려 갈겼습니다. 에드거 도련님은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헤어튼을 안고 부엌으로 데려갔지만 거실과 통하는 문은 열어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싸움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욕당한 손님은 파랗게 질린 입을 떨면서 모자를 걸어둔 곳으로 갔습니다. 그거 잘한다 하고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알기는 알고 돌아가지. 아가씨의 본성을 구경하게 한 것도 친절이지 뭐야. 어딜 가는 거예요? 하고 캐시 아가씨는 문간에 다가서면서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도련님은 비켜 지나가려 했습니다. 가면 안 돼요 하고 아가씨는 힘을 주어 소리쳤습니다. 돌아가야만 하오. 돌아가야 하겠소 하고 도련님은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안 돼요 하고 아가씨는 문의 손잡이를 잡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직은 안 돼요. 에드거 닌튼 앉아요. 그런 기분으로 가게는 하지 않겠어요. 밤새도록 나는 괴로울 테니까. 그리고 나는 당신 때문에 괴로워하고 싶진 않아요. 당신이 나를 때렸는데도 그냥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고 린튼 도련님은 물었습니다. 캐서린 아가씨는 잠자코 있었습니다. 나도 당신이 무서워졌고 당신 때문에 부끄러워졌어 하고 도련님은 말을 계속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오지 않겠소. 아가씨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리기 시작했고 눈꺼풀도 깜빡거렸습니다. 게다가 당신은 일부러 거짓말을 했어 하고 도련님은 말했습니다. 나는 하지 않았어요 하고 아가씨는 겨우 입을 떼면서 소리쳤습니다. 난 아무것도 일부러 한 것은 없어요. 자, 갈 테면 가요. 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난 울겠어요. 병이 나도록 울겠어요. 아가씨는 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정말 울기 시작했습니다. 에드거 도련님은 자기의 결심을 굳히지 않고 안뜰까지 나갔다가 거기서 머뭇거렸습니다. 저는 그의 용기를 돋우어 주려고 결심했습니다. 아가씨는 지독하게 자기 맘대로 해요 하고 저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버릇없는 사람은 없어요. 말을 타고 돌아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아프다느니 뭐냐 할 테니까요. 그 마음 약한 소녀는 곁눈질로 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고양이가 반쯤 죽여놓은 생쥐나 반쯤 먹다가 둔 새를 두고 가기 어려운 것처럼 그도 그냥 가버리기가 어려운 모양이었습니다. 아, 그렇다면 하는 수 없겠군 하고 저는 생각했어요. 아군을 짊어지고 파멸로 뛰어드는 거지. 과연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도련님은 갑자기 돌아서더니 바삐 거실로 다시 들어와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제가 서방님이 지독하게 취해서 돌아오셨으니까
언제 소라는 피울지도 모른다고. 정말 취하면 보통 그랬습니다. 알려주러 들어가 보았더니 두 사람은 싸우고 나서 더 사이가 좋아져 있었는데 소년다운 수줍음을 깨뜨리고 친구라는 탈도 벗어버리고 서로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을 정도였습니다. 힌들리 서방님이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린튼 도련님은 급히 말 있는 대로 달려갔고 캐시 아가씨는 급히 자기 방으로 달아났습니다. 저는 헤어튼을 숨기고 그리고 서방님의 엽총에서 총알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분은 미친 듯이 흥분했을 때에는 엽총을 만지기를 좋아했는데 그분의 기분을 거슬리거나 지나치게 주의를 끄는 사람에게는 누구라도 서슴없이 총구를 들이대는 포악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쌍한 헤어튼은 아버지의 품 안에서 힘을 다하여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습니다. 그리고 2층에 데리고 가서 난간 밖으로 쳐들었을 때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아이가 놀라서 기절한다고 저는 소리치면서 구하려고 달려갔어요. 제가 달려갔을 때 힌들리 서방님은 상체를 내밀고 아이를 손에 든 채 밑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저건 누굴까? 하고 서방님은 계단 아래로 가까이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히스클리프의 발소리라는 것을 알고서 그에게 이쪽으로 오지 못하게 할 요량으로 저도 몸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헤어튼에게서 눈을 떼는 순간 그 아이는 갑자기 몸부림치는 바람에 부주의하게 안고 있는 아버지의 손에서 벗어나 층계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찔한 공포를 경험할 틈도 없이 우리는 아이가 무사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아슬아슬한 순간에 히스클리프가 바로 밑에 와 있다가 떨어지는 아이를 본능적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세우면서 누가 이 사고를 낸 사람인가를 알아보려고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린 헤어튼이 무사하다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곧 아래로 내려가서 저의 소중한 아기를 꼭 껴안았어요. 힌들리 서방님은 술도 깨고 창피하기도 해서 저보다도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너가 잘못한 거야, 엘렌, 하고 서방님은 말했습니다. 아이를 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둬야 했고 내게서 아이를 데려갔어야 했어. 어디 다친 데는 없어? 다쳤다고요? 하고 저는 화를 내며 외쳤습니다. 죽지는 않았더라도 바보가 되었을 거예요. 정말. 서방님이 아이를 어떻게 다루는가를 보러 마님께서 무덤에 나오시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서방님은 이교도보다 더 고약하세요. 자기 혈육을 그렇게 다루시다니. 옆에 제가 있는 것을 보고 무서운 것도 잊어버리고 울음을 그친 아이를 힌들리 서방님은 만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손가락이 닿자마자 아이는 전보다도 더 큰 소리로 다시 소리를 지르며 경련이라도 일으킬 듯이 몸부림쳤습니다. 아이를 건드리지 마세요 하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그 아이를 안고 저쪽으로 가죠. 그리고 히스클리프도 들어. 너도 내게서 멀찍이 비키란 말이야. 오늘 밤엔 죽이지 않겠어. 내가 집에 불이라도 지른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도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지. 이렇게 말하면서 그분은 찬장에서 1파인트짜리 브랜디병을 꺼내와서 큰 잔에 조금 따랐습니다. 아니 안 돼요 하고 저는 애원했습니다. 힌들리 서방님 제 말을 들으세요. 서방님 자신은 상관없으셔도 이 불쌍한 아이는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세요. 누가 길러도 나보다 나을 거야. 그분은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영혼도 가엾게 생각하세요. 하고 저는 그분의 손에서 잔을 뺏으려고 애쓰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귀여운 아이를 잠재우려고 했습니다. 히스클리프는 헛간으로 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불 있는 데서 떨어진 벽 옆에 있는 긴 의자에 드러누워 잠자코 있었기 때문에 긴 의자의 높은 등받이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헤어튼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흔들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아가야 울지 마라. 깊은 밤 내가 울면 풀숲에 잠든 엄마 그 소리 듣겠네. 그때 캐시 아가씨가 자기 방에서 그 소동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머리를 들이밀고 속삭였습니다. 혼자 있어 넬리? 그래요 아가씨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가씨는 들어와서 불 가까이로 왔습니다. 저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고 쳐다보았습니다. 곤란한 듯한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듯이 입술을 반쯤 벌려 숨을 들이쉬었지만 그것은 말을 이루지 않고 한숨이 되어 나왔습니다. 저는 아가씨가 조금 전에 제가 한 짓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체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히스클리프는 어디 갔어? 하고 아가씨는 제 노래를 가로막으면서 물었습니다. 마구간에서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하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히스클리프는 아무런 반응도 나타내지 않았어요. 아마 긴 의자 뒤에서 잠이 들었던 모양이죠. 그러고 나서도 오랫동안 말이 끊겼습니다. 그동안 캐시 아가씨의 뺨을 타고 눈물이 한두 방울 마룻바닥에 떨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행동을 후회하고 있는 것일까 하고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좀 전의 행동은 없었던 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자기가 할 일이지 내가 물어볼 것까지는 없지 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무렴 자기 자신의 걱정 이외에는 어떠한 일에도 별로 마음을 쓰지 않는 아이니까. 아이 참 하고 아가씨는 마침내 애쳤습니다. 나는 참 불행해. 안 됐군요 하고 저는 말했어요. 아가씨는 성미가 까다로워요. 친구가 그렇게 많고 걱정이라고는 없는 것 같은데 만족할 수 없으니까요. 넬리 비밀을 지켜주겠어? 하고 아가씨는 조르면서 제 옆에 무릎을 꿇고 도무지 화를 낼 만한 때에도 화를 내지 못하게 하는 그 매력적인 얼굴로 제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지킬 만한 비밀이에요? 하고 저는 조금 누그러지면서 물었습니다. 그래,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털어놓지 않을 수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에드거 린튼이 나에게 결혼 신청을 했는데 나는 대답해버렸어. 그런데 내가 동의했는지 거절했는지는 덮어두기를 하고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말을 해줘. 참 아가씨도 그런 걸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하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 린튼 도련님이 있는 데서 아가씨가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을 생각하면 거절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일이 있은 다음에 부탁을 했으니까. 린튼 도련님은 형편없이 미안하거나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바보임에 틀림이 없을 테지요. 그렇게 말하면 나는 아무 말도 않겠어. 하고 아가씨는 일어서면서 뾰루뚱하게 대꾸했습니다. 난 승낙을 했어, 넬리. 승낙을 했다고요? 그렇다면 그 이야기를 이러니 저러니 해보았자 소용이 없잖아요. 이미 약속을 해버렸으니까 취소할 수도 없지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한 것이 마땅한 것인지 말해봐. 정말 하고 아가씨는 손을 맞비비고 얼굴을 찌푸리면서 약이 오른 듯한 어조로 소리쳤습니다. 그 질문에 옳게 대답을 하자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죠. 하고 저는 점잔을 빼면서 말했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에드거 도련님을 사랑하세요? 그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 물론 나도 사랑하지. 하고 아가씨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22살 난 아가씨로서는 분별이 없지도 않은 편이었습니다. 왜 그를 사랑해요, 캐서린 아가씨? 무슨 소리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지. 그걸로 충분해.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유를 말해야만 해요. 그는 잘생겼고 함께 있으면 유쾌하니까. 부족해요. 이것이 제 비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이는 젊고 명랑하니까. 아직도 안 돼요. 그리고 그이는 나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말하면 신중하지 못한 거지요. 그리고 그는 재산을 많이 물려받을 거고 나는 근방에서 제일 가는 부인이 되고 싶고 그렇게 훌륭한 남편을 가진 것이 제일 자랑스러울 테니까. 제일 나쁜 대답이에요. 자, 이번에는 아가씨가 어떻게 그를 사랑하는지 말해봐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지 뭐. 어리석은 말은 그만둬, 넬리. 조금 더 어리석지 않아요. 대답해 보세요. 그이가 딛고 있는 땅, 그이의 머리 위의 하늘, 그리고 그이의 손이 닿는 모든 것, 그리고 그이가 말하는 모든 말을 다 사랑하지. 그이의 모든 표정, 그이의 모든 행동, 그리고 그이의 전부를 사랑하지. 이만하면 됐지? 그렇다면 왜 그렇게 좋아졌을까? 싫어, 놀리지 마. 넬리 아주 고약하군. 난 장난이 아니야. 하고 아가씨는 얼굴을 찌푸리면서 볼 쪽으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농담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캐서린 아가씨. 하고 저는 대답했죠. 아가씨는 에드거 도련님을 얌전하고 젊고 명랑하고 돈 많고 그리고 아가씨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유는 아무 뜻이 없어요. 아마 그것 없이도 아가씨는 사랑할 거예요. 그리고 설사 그분이 아가씨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앞에 4가지 매력이 없다면 아가씨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그렇고 말고. 그렇다면 나는 불쌍하게 생각할 뿐일 테지. 그가 보기 싫고 촌뜨기라면 난 아마 그를 미워할 거야. 그렇지만 세상에는 얌전하고 돈 있는 젊은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어쩌면 그보다도 더 얌전하고 돈이 많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왜 그런 사람들을 좋아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앞에는 없잖아. 난 에드거 같은 사람은 본 적이 없어. 몇 명쯤 만나게 될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분만 하더라도 언제까지나 얌전하고 젊지는 않을 거고 평생을 부자로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그래. 더욱이 나는 현재만을 생각하니까 이치에 맞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 그렇다면 그뿐이죠. 정말 현재만을 생각한다면 린튼 도련님과 결혼하세요. 난 넬리의 허락을 받고 싶지는 않아. 하여튼 그와 결혼할 테니까. 그래도 넬리는 내가 결혼을 승낙한 것이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말해주지 않았잖아. 만약 현재만을 생각해서 결혼해도 좋다면 조금도 틀리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아가씨가 뭐 때문에 슬퍼하는지 들어봅시다.
오빠께서는 좋아하실 거고 린튼가의 노인 네 분도 반대는 안 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어수선하고 편치 않은 집안을 피해서 돈 많고 점잖은 집으로 가게 되고 아가씨도 에드거 도련님을 사랑하고 에드거 도련님도 아가씨를 사랑하죠. 그러니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이는데 어디에 무슨 잘못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도 하고 캐시 아가씨는 한쪽 손으로는 이마를 치고 다른 한쪽 손으로는 가슴을 치면서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쪽에 영혼이 들어있든 영혼에 물어봐도 가슴에 물어봐도 내가 틀렸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거든. 그건 매우 이상한데요. 난 알 수가 없군. 그것이 내 비밀이야. 그러나 나를 조롱하지 않겠다면 설명을 하겠어. 똑똑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가 느끼는 기분만은 말해주겠어. 아가씨는 다시 내 곁에 앉았어요. 얼굴은 더 슬프고 침울해졌으며 맞잡은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넬리는 이상한 꿈을 꾸지 않아? 하고 아가씨는 몇 분 동안 생각한 끝에 불쑥 말했습니다. 네, 저도 이따금 꾸지요. 하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나는 평소에 언제까지나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내 생각을 바꾸게 하는 꿈을 꾼 적이 있어. 마치 물에 탄 포도주처럼 그러한 꿈은 내 속에 살며시 스며들어 내 마음의 빛깔을 달라지게 해.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도 그러한 꿈이야. 그러나 어떠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웃지 않도록 해줘. 제발 그만두세요, 캐서린 아가씨 하고 저는 외쳤습니다. 우리는 성가신 유령과 환영을 불러일으키지 않아도 이미 침울할 대로 침울해요. 자, 기운을 내서 평소 아가씨답게 쾌활한 모습으로 돌아가세요. 어린 헤어튼을 봐요. 음산한 꿈이라고는 꾸고 있지 않아요. 자면서 어쩌면 저렇게 귀엽게 웃을까? 그래,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혼자 저주를 내까리는 꼴은 또 얼마나 귀여운가. 그러한 오빠도 이 아이처럼 복슬복슬하고 비슷하게 어리고 순진했던 아이였을 때부터 넬리는 아마 기억하겠지? 그러나 넬리, 내 꿈 이야기를 들어줘야겠어. 별로 길지는 않아. 그런데 오늘 밤은 도저히 명랑할 수가 없어. 나는 듣지 않겠어요. 듣지 않을래요. 하고 저는 급하게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저는 그 무렵 꿈에 관해서는 미신을 믿고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캐시 아가씨의 모습이 어느 때보다도 침울하게 무슨 나쁜 조짐이 되고 무서운 파국을 맞게 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캐시 아가씨는 화가 났었지만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체 하면서 잠시 후 아가씨는 다시 말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만약 천국에 간다면 넬리, 나는 지극히 불행할 거야. 아가씨는 거기에 어울리지 않지요. 하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죄 지은 사람들은 천국에서는 불행할 테니까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야. 한 번은 내가 천국에 간 꿈을 꾸었어. 나는 꿈 이야기를 듣지 않겠어요. 자러 가겠어요. 하고 저는 다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아가씨는 외쳤습니다. 천국은 내가 갈 곳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하려 했을 뿐이야. 나는 지상으로 돌아오려고
가슴이 터질 만큼 울었어. 그러자 천사들이 몹시 화를 내며 나를 워서링 하이츠의 꼭대기에 있는 들판 한복판에 내던졌어. 거기서 나는 기뻐서 울다가 잠이 깼지. 이것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내 비밀을 설명하는 것이 될 거야. 나는 천국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에드거 링컨과 꼭 결혼할 필요도 없는 거지. 저 방에 있는 저 고약한 사람이 히스크리프를 저렇게 천한 인간으로 만들지 않았던들 내가 에드거와 결혼하는 일 따윈 생각지 않았을 거야. 그러나 지금 히스클리프와 결혼한다면 격이 떨어지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에게 알릴 수가 없어. 히스클리프가 얌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넬리, 그가 나보다도 더 나 자신이기 때문이야. 우리의 영혼이 무엇으로 되어 있든 그의 영혼과 내 영혼은 같은 것이야. 린튼의 영혼은 달빛과 번개가 다르듯 서리와 불이 다르듯 나와는 달라.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히스클리프가 옆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약간 움직이는 기척이 나게 그쪽을 들여다보니까 그는 긴 의자에서 일어나 가만히 나가버렸습니다. 그는 캐시 아가씨가 그와 결혼하면 격이 떨어질 거라고 말할 때까지 듣고 있다가 그 이상 듣지를 않고 나갔던 것입니다. 캐시 아가씨는 바닥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긴 의자의 등받이에 가려져 그가 있다는 것도 나간 것도 몰랐지만 저는 깜짝 놀라 아가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그래? 하고 아가씨는 걱정스러운 듯이 주위를 살피면서 물었습니다. 조지프가 왔어요. 하고 저는 때마침 길에서 그의 집마차 소리가 나게 말했습니다. 히스클리프도 같이 들어올 거예요. 벌써 문 앞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문 앞에선 내가 한 말이 들릴 리가 없지? 하고 아가씨는 말했습니다. 넬리,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헤어트는 내게 줘. 그리고 식사 준비가 다 되면 넬리와 같이 먹도록 불러줘. 나는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잊어버리고 싶고 히스클리프가 이러한 일을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여기고 싶어. 눈치채지 못했겠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는 모르겠지? 아가씨가 알고 계시다면 그도 모르라는 법이 없죠. 하고 저는 대꾸했습니다. 만약 히스클리프가 아가씨를 좋아한다면 그보다 불행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가씨가 린튼 부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그는 친구와 모든 것을 잃어버리니까 아가씨는 그와 헤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참을 것인지 또 그가 이 세상에서 외톨이가 된다는 것을 어떻게 참을 것인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은 캐서린 아가씨, 그가 외톨이가 된다고? 우리가 헤어진다고? 하고 아가씨는 화가 난 듯이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갈라놓는단 말이야? 그따위 짓만 해봐. 밀루와 같은 꼴로 만들어줄 테니.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그를 버리지 않아. 엘렌, 어떠한 사람을 위해서도 린튼 가문의 사람이 모조리 지상에서 사라진다 해도 히스클리프를 버린다는 생각은 할 수 없어. 아니, 그럴 생각은 없어. 그럼 아니고 말고 그러한 희생을 치러야 한다면
나는 린튼 부인이 되지 않을 거야. 히스클리프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내게 소중한 거야. 에드거는 그를 싫어하지 말아야 하고 적어도 그를 관용해야 해. 히스클리프에 대한 나의 진심을 알면 그도 그렇게 할 거야. 넬리는 나를 지독히 이기적인 계집애라고 생각하겠지만 만약 히스클리프와 내가 결혼한다면 우리들은 거지가 될 것이고 생각한 적은 없어? 그러나 내가 린튼과 결혼하면 히스클리프의 출세를 도와서 오빠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있어. 남편 돈으로 말이죠? 캐서린 아가씨? 하고 저는 물었습니다. 그분은 아가씨가 마음먹고 있는 것만큼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저로서는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린튼 도련님과 결혼하는 동기로서 여태껏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도 그것이 제일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 하고 아가씨는 반박했습니다. 그것이 제일 좋은 동기지. 다른 동기는 내 변덕을 만족시키는 것들이었고 그리고 에드거를 위해서도 만족할 만한 거야. 그러나 이것은 에드거나 나 자신에 대한 나의 느낌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위한 것이거든.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어느 누구든 자기를 초월한 삶이 있고 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야. 하지만 나라는 인간이 이곳에 둘러싸인 하나의 육체에 불과하다면 이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 무엇일까? 이 세상에서의 나의 커다란 불행은 히스클리프의 불행이기도 해. 그리고 처음부터 나는 각자의 불행을 보고 느꼈어.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싶은 것도 히스클리프가 있기 때문이란 말이야. 만약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만 남는다면 나는 역시 살아갈 거야. 그러나 모든 것이 남고 그가 없어진다면 이 우주는 아주 낯선 곳이 될 거야. 나는 그 일부분으로 생각되지도 않을 거야. 린튼에 대한 나의 사랑은 숲의 잎사귀와 같이 겨울이 되어서 나무의 모습이 달라지듯 때가 되면 그것도 달라지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 그러나 히스클리프에 대한 나의 사랑은 땅 밑에 있는 영원한 바위와 같아. 눈에 보이는 기쁨의 근원은 아니더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야. 넬리, 내가 바로 히스클리프야. 그는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어. 나 자신이 반드시 나의 기쁨이 아닌 것처럼 그도 그저 기쁨으로서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서 내 마음속에 깃들여 있는 거야. 그러니 다시는 우리가 헤어진다는 말을 하지 마.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리고 아가씨는 거기서 말을 끊고 제 외투자락에 얼굴을 묻었지만 저는 억지로 밀어냈습니다. 아가씨의 어리석은 이야기에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가씨의 이야기 가운데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점이 있다면 하고 저는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결혼에 있어서 져야 할 의무를 모르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가씨가 정결치 못한 거죠. 지저없는 분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더 이상 비밀이니 뭐니 하여 저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비밀을 지키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나 지키겠지? 하고 아가씨는 간곡하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전 약속할 수 없어요. 하고 저는 되풀이했습니다. 아가씨가 약속해야 한다고 우기려고 했을 때 조지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대화는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캐시 아가씨는 한 구석으로 자리를 옮겨 어린 헤어튼을 보고 그동안 저는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식사 준비가 다 되고
조지프와 저는 누가 힌들리 서방님께 저녁을 날라가느냐 하는 문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거의 식을 때까지 우리는 결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우리는 저녁을 들겠다며 그분이 가져오라고 할 때까지 내버려 두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분이 얼마 동안 혼자 계실 때에는 그분 있는 대로 가는 것을 우리는 더없이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그건 그렇고 그 녀석은 어째서 아직도 들에서 돌아오지 않는 건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 게을러 빠진 녀석 같으니 하고 영감은 히스클리프는 없는가 하고 두루 살피면서 투덜거렸습니다. 내가 불러오겠어요 하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틀림없이 헛간에 있을 거야. 저는 가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돌아와서 저는 캐시 아가씨에게 그녀가 아까 말한 것을 틀림없이 그가 들었을 것이라고 작은 소리로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가씨가 막 히스클리프에 대한 오빠의 행동에 대해서 불평을 했을 때 그가 부엌을 나가는 것을 봤다는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아가씨는 몹시 놀라서 헤어튼을 긴 의자에 내버려 두고 히스클리프를 찾으러 달려갔습니다. 자기가 왜 그렇게 당황하는지 혹은 자기가 한 말이 그에게 어떻게 들렸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던 것이에요. 아가씨가 너무 오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지프는 기다릴 것 없이 식사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조지프는 자기의 장황한 기도의 말을 듣는 것을 피하기 위해 도망을 친 것이라고 그럴듯하게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못할 짓이 없다고 그는 말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그날 밤에는 보통 15분 동안의 식사 전 기도에다가 특별 기도까지 덧붙이고 식사 후 기도가 끝난 다음에도 또 하나의 특별 기도를 곁들일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가씨가 뛰어들어와 급히 큰 길로 가서 히스클리프가 나돌아다닐 만한 장소를 찾아서 꼭 데리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에게 이야기할 게 있어. 자러 올라가기 전에 꼭 이야기를 해야겠어. 하고 아가씨는 말했습니다. 대문이 열려 있어. 불러도 들리지 않는 곳에 가 있을 거야. 며냥 우리 꼭대기에서 큰 소리로 외쳤지만 대답이 없었어. 조지프는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아가씨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 그는 모자를 쓰고 투덜거리면서 나갔습니다. 그동안 캐시 아가씨는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어디를 갔는지 몰라. 갈 데가 어디 있단 말이지? 내가 뭐라고 말했지? 넬리? 나는 잊어버렸어. 오늘 오후 내가 기분이 언짢은 것에 히스클리프가 화가 났어. 아니, 내가 무슨 말을 해서 그를 슬프게 했는지 말해줘. 정말 돌아왔으면 좋겠어. 정말 돌아왔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무슨 쓸데없는 소동이에요. 하고 저도 좀 걱정이 되었지만 이렇게 외쳤습니다. 뭘 그런 하잘것없는 일로 걱정을 하세요. 히스클리프가 달밤에 들판을 어정거리건 우리하고 말하기 싫어서 건초장에 누워있건 크게 놀랄 것은 조금도 없어요. 틀림없이 거기에 숨어 있을 거예요. 제가 찾아낼 테니까 보세요. 저는 다시 찾아보려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로 그쳤고 조지프의 수색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녀석은 점점 못쓰게 되어가는군 하고 그가 되돌아오며 내뱉었습니다. 그 녀석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가버려서 아가씨의 조랑말이 보리밭을 두 이랑을 짓밟고 그대로 목장 쪽으로 내빼고 말았어.
그러니 주인 어른은 내일 화가 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야. 그럼 부주의하고 쓸모없는 녀석을 그래도 잘 참으셔. 정말 참을성 있으셔.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지는 않으실 거야. 다들 알게 될 테니까 공연히 그분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되지. 히스클리프를 못 찾았어? 이 바보 영감 하고 캐시 아저씨가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내가 시킨 대로 그를 찾아본 거야? 그따위 녀석을 찾느니 차라리 말이라도 찾는 게 낫지 하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훨씬 나을 일이지. 그러나 나는 이런 밤에 말이든 사람이든 찾을 수 있을 게 뭐야. 마치 굴뚝속처럼 캄캄한데. 게다가 히스클리프는 내 휘파람 소리쯤으로 올 녀석이 아니거든. 그 아가씨가 부르신다면 올지 모르지만 아가씨가 서럽게 울 때면 헤어튼이나 다른 어떤 아이보다도 더욱 심했습니다. 자정이 되도록 우리는 앉아 있었는데 그때 언덕 너머로 폭풍이 맹렬히 불어왔습니다. 천둥뿐만이 아니라 바람이 사나워지면서 어느 쪽인지 집 모퉁이에선 나무를 마구 부러뜨렸습니다. 커다란 가지 하나가 지붕에 넘어져서 동쪽 굴뚝 한 모서리가 무너지면서 돌이며 검댕이가 부엌 아궁이 속으로 와르르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벼락이 우리 한복판에 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지프는 무릎을 꿇고 하느님께 죄 있는 자는 벌하시더라도 죽장인 노아와 롯을 생각하셔 옛날처럼 바르게 사는 자들을 살려주십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만 캐시 아가씨만이 고집을 부려 비를 피하지도 않고 모자와 셜도 쓰지 않은 채 서 있었기 때문에 머리며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아가씨는 방에 들어와서도 온통 젖은 채로 긴 의자에 드러누워 의자의 등받이 쪽을 향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봐요 아가씨 하고 저는 아가씨의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소리쳤습니다. 설마 죽고 싶은 건 아니겠죠? 지금 몇 시인 줄 아세요? 12시 반이에요. 자 주무세요. 그 어리석은 아이를 더 기다려도 소용이 없어요. 기머튼에 가서 잘 거예요. 그는 이렇게 늦게까지 우리가 자지 않고 자기를 기다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힌들리 서방님만이 자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주인께 문을 열게 하는 것은 피하고 싶을 거예요. 아니야. 기머튼에 가지 않았어 하고 조지프가 말했습니다. 틀림없이 늪바닥이라도 빠져 있을 거야. 이렇게 하느님이 노하시는 데는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니야. 아가씨께서도 조심해야겠어요. 다음 차례가 될지도 모르니까. 하느님께 모든 것을 고마워해야 돼. 하느님께서 쓰레기 속에서 가려낸 자들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지.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저는 그 고집센 아가씨에게 일어나서 젖은 옷을 벗으라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조지프에게는 설교를 하게 해두고 아가씨는 떨게 내버려 둔 채 어린 헤어튼을 데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헤어튼은 주위 사람들이 모두 자고 있는 것처럼 고이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느 때보다 좀 늦게 아래층에 내려갔더니 덧창 틈으로 비쳐드는 햇빛으로 캐시 아가씨가 아직도 벽난로 가까이 앉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거실의 문도 열려 있었습니다. 닫지 않은 창으로 햇빛이 비쳐들고 힌들리 서방님은 이미 나와서 초췌하고 졸린 듯이 난로가에 서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 왜 그래 캐시? 하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강아지 꼴이구나. 너 왜 그렇게 젖어있니? 얼굴빛도 나쁘고. 비를 맞았어요 하고 아가씨는 귀찮은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추워요. 그뿐이에요. 말씀도 마세요 하고 저는 서방님께 술이 어지간히 깨신 것을 눈치채고 외쳤습니다. 아가씨는 간밤에 소나기를 흠뻑 맞고서 거기에 앉아서 밤을 새웠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꼼짝도 않고 앉아있는 거예요. 언시오 서방님은 놀란 듯이 우리를 노려보셨습니다. 밤새도록? 하고 그분은 말을 되풀이하셨습니다. 왜 자지 않았어? 천둥이 무서웠던 것은 아니겠지? 천둥이 멎은 지 오래됐으니까. 우리는 숨길 수 있는 데까지는 히스클리프가 없어졌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아가씨가 자지 않고 앉아 있으려고 했는지 모른다고 대답했고 아가씨도 잠자코 있었습니다. 아침은 싱그러웠습니다. 창을 열어젖히자 뜰에서 풍겨오는 향기가 곧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엘렌, 창을 닫아 추워 죽겠어. 그러면서 아가씨는 꺼져가는 불 앞으로 다가앉아 몸을 움츠리고 이를 달달 떨면서 말했습니다. 몸이 불편한 모양이군 하고 힌들리 서방님은 그녀의 손목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지 못한 것 같구나. 제기랄, 나는 이제 집 안에 병자가 있어서 고생하고 싶지 않은데 왜 비가 오는데 나갔던 거냐? 언제나 마찬가지로 사내의 꽁무니를 쫓아간 게죠. 하고 조지프는 우리가 망설이고 있을 때 기회를 놓칠세라 거친 목소리로 악담을 늘어놨습니다. 만약 제가 주인 어른이라면 그따위 녀석을 귀천을 가리지 않고 이 집에 얼씬도 못하게 해주겠어요. 주인 어른만 안 계시면 저 고양이 같은 닌튼 녀석이 살그머니 들어옵니다요. 그러면 넬리도 얌전한 채 하면서 부엌에 앉아 주인 어른이 돌아오시는 것을 망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주인 어른이 들어오시면 그 녀석은 다른 문으로 도망을 친단 말씀이야. 그러면 우리 아가씨도 어슬렁어슬렁 나가신단 말씀이지. 밤 12시가 지나서 저 더럽고 망을 넘은 집신 녀석인 히스클리프와 들판에 숨어 돌아다니니 훌륭도 하시지. 나는 눈이 멀었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에 나는 그런 바보는 아니거든. 닌튼 녀석이 오는 것도 가는 것도 보고 있지. 그리고 너 지저분한 계집애야. 주인 어른의 말바굽 소리가 길에서 가까이 들려오면 당장 쫄랑쫄랑 거실로 뛰어들어갔지. 닥쳐 이 염탐꾼 같은 늙은이 하고 캐시 아가씨가 외쳤습니다. 내 앞에서 건방진 소리 하지마. 에드거 닌튼은 어제 우연히 왔어요. 오빠. 그리고 그에게 가라고 말한 것은 나였어요. 오빠가 그렇게 취해 있어서 그를 만나고 싶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거짓말이지 캐시? 틀림없이 하고 그 오빠는 말했습니다. 너는 바보야. 그러나 지금은 닌튼 걱정은 하지마. 너 어쩌냐게 히스클리프와 같이 있었잖아. 자, 사실대로 말해봐. 같이 있었다고 해도 그 녀석을 어쩌지는 않을 테니까. 그 녀석을 미워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어제 그 녀석은 내게 잘해줬으니까. 그 녀석의 목을 분지를 수는 없지. 그런 일이 없도록 난 오늘 그 녀석을 내쫓아 버릴 테야. 그리고 그 녀석이 없어진 뒤에는 너희들도 모두 정신을 차리는 것이 좋을 거야. 내 화풀이가 그놈의 목만큼 너희들에게 더 돌아갈 테니까. 나는 간밤에 히스클리프를 본 적이 없어요. 하고 캐시 아가씨는 몹시 흐느끼면서 대답했습니다. 만일 오빠가 그를 내쫓는다면
나도 그와 함께 가겠어요. 그러나 이젠 기회를 놓쳤어요. 그는 가버렸을 테니까요. 여기까지 말하고서 그녀는 슬픔을 억제할 길이 없어 울음을 터뜨리는 바람에 나머지 말들은 다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미친 것처럼 슬퍼하고 정신 찰랑 초기 증세가 있었습니다. 케네드 선생은 아가씨를 보자마자 위험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의사 선생님은 이리저리 뛰어다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이 살뜰한 간호원 노릇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조지프와 주인은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캐사른 아가씨도 환자로서는 아주 귀찮고 고집센 편이었지만 이럭저럭 병은 이겨나갔습니다. 린튼 마님께서도 분명히 대여섯 번은 찾아오셔서 이것저것 일들을 바로잡아 주시면서 우리 모두를 꾸짖기도 하고 지시를 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캐서린 아가씨가 회복하기 시작했을 때 린튼 마님은 아가씨를 스러시 크로스 저택으로 데려가겠다고 우기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매우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가엾게도 자기의 친절을 후회하셔야 하게 되었습니다. 린튼 내부는 캐서린의 열병에 감염되어 모두 며칠 사이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아가씨는 전보다도 더욱 건방지고 화를 잘 내고 거만해져서 돌아왔습니다. 히스클리프는 천둥이 치고 폭풍이 불던 밤 이후로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가씨에게 몹시 화가 나서 그만 히스클리프가 사라진 것도 아가씨 때문이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몇 달 동안 아가씨는 단순히 하녀로서밖에는 저와 어떠한 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가씨는 자기 자신을 어른이요 우리의 안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병을 앓고 난 다음이라 자기를 극진히 대접해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쇼 서방님과 그분의 친구들은 상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되도록 그 불같은 성미를 부채질하는 것은 피했습니다. 에드거 닌튼 도련님은 예나 지금이나 드문 일은 아닙니다만 사랑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가 돌아간 지 3년 뒤 캐서린 아가씨의 손을 잡고 기모튼 예배당으로 들어가던 날은 자기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기까지 생각했습니다. 저는 몹시 싫어했지만 다들 타이르는 바람에 워서링 하이츠에서 아가씨를 따라 이 집으로 옮겨왔어요. 어린 헤어튼이 5살이 되자 저는 그를 가르치기 시작했죠. 우리도 헤어지는 것을 슬퍼했지만 캐서린 아가씨는 더욱 심하게 울었습니다. 제가 가지 않겠다고 했을 때 아가씨가 아무리 부탁해도 제가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을 때 아가씨는 울면서 남편과 오빠에게 매달렸습니다. 아가씨의 오빠는 저더러 짐을 싸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택한 길은 한 가지밖에 없었죠. 저는 명령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주인에게 진실한 사람들을 모두 버린다면 좀 더 빨리 파멸할 뿐일 거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어린 헤어튼의 볼에 입을 맞추고 작별을 했습니다. 그 뒤로 그 아이는 저에게 낯선 사람이나 다름없이 되었어요. 생각하면 참 이상하죠. 그 아이는 엘렌 딘에 관해서 그리고 제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었다는 것을 틀림없이 깨끗이 잊어버렸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가정부는 무심코 벽난로 위에 놓인 시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바늘이 1시 30분을 가리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나도 그녀의 이야기를 다음 기회로 미루고 싶었던 참이었다. 이리하여 그녀는 방을 나가버렸고 나도 역시 한두 시간 생각에 잠겨 있다 보니 머리와 사지가 쑤시고 나른해져서 용기를 내어 자러 갔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편안하시고 건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